너무 멀리 계시면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면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커서 맞아. 그러니까 이제 휩쓸려 가시죠. 거예요. 사교육으로 네. 가시죠. 맞아요. 그래서 하면 이제 뭐 가서 빡세게 뭔가를 해야 되고 불안함이 굉장히 크시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교육 대기자 TV의 방종임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7이라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무서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 급변기에 지금 와 있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런데 초, 중등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슴속에 정말 담아야 하는 교육 키워드 하나를 딱 선정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키워드는요, 의대입니다. 의대 블랙홀이라고 제가 표현을 맞아요, 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모든 입시에서 의대를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시에서 상위권 친구들을 다 의대가 지금 빨아들이는 차원이거든요. 의치한 약수라고 부르죠. 의치한 약수 중에서도 단연 의대는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 의대가 지금 어느 정도 인기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의대는 비단 뭐 경쟁률만 놓고 봐도 뭐 수백 대 1, 수시에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형보다는 원래 높습니다. 그렇지만 의대 인기는 330대 1 평균적으로 작년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의대가 단순히 고3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의대로 향하기 위해서 장수생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의대가 최상위권들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의대 입시는요. 만약에 서울대랑 지역 의대랑 합격을 했으면 예전에는 서울대로 향했다면 지금은 지역 의대로 향하는 측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서울대의 구멍을 또 연고대가 메꾸겠죠. 그럼 연고대의 구멍은 그 다음 계속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의대에 대한 향한 이 의대 쏠림, 의대 블랙홀은 점차 연쇄적으로 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까지도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키워드.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요즘의 입시, 요즘의 대입에서 의대에 대한 열풍은 정말 상당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또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다 좀 들썩들썩한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도 의대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해서 이 부분이 점차 내려오고 있잖아요. 학년이. 그래서 고등뿐만 아니라 중등 그리고 초등에서도 의대반 이제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초등 의대반이 나타나고 있고 유치원까지도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초등 의대반을 좀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초등 의대반들의 특징은 학원에서 초등 대상으로 선행으로 레벨 테스트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선행이죠. 그리고 반도 학년 구분이 거의 없는 체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지금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는 건 결정이 된 상황이고 몇 명이 늘어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데 만약 1000명이 늘어나든 2000명이 늘어나든 그러면 최상위권만 지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의대 준비를 더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이 확대되는 분위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데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관심사가 지금 이제 의대 블랙홀을 뽑아주셨고 초등에서 상위권 친구들이 의대 반에 더 쏠릴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좀 자각을 하면 예를 들면 초등에서 만약에 고등 입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만약에 영재학교라든지 과학고 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의대에 대해서는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이렇게 의대 입시가 더 만연했을 거를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길 거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대 입시 그러니까 되게 멀게 느끼실 것 같지만 연결되죠. 그렇죠. 쭉 내려오죠. 따라오면 고등학교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도 사실 있으니까 과목에 대한 선택들 블랙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6개도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두 번째는 지금 짚어주신 부분입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1부터
시행이 되죠. 사실 저는 고교학점제를 1순위로 뽑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대입 개편과 맞물려서 지금 그리고 학교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부모님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초등 부모님들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다는 가정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고교 체제가 학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위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어서 고교학점제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으로 학점을 따야지 졸업하는 제도고요. 원래 이름을 고교학점제냐 수강신청제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고교학점제로 결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강신청제 우리가 대학교 때 본인이 관심사,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했잖아요. 그것처럼 고등학교에도 지금 고등학교에 가보면 자는 친구, 포기한 친구 너무 많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한번 선택해보고 과목 선택권을 학생에게 줌으로써 한번 진로에 대해서 자지 말고 한번 일어나서 원하는 수업 한번 들어봐 이런 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2가 대상이겠죠. 그렇죠. 09년생들. 그렇죠. 09년생이 참 이번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중2부터. 고교학점제가 만약에 적응이 된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하면 앞으로 어떤 과목을 듣는지가 이 학생의 관심사를 말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이하 부모님이라면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진로 검사 어떻게 하냐? 커리어넷과 워크넷의 무료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저희가 세금 냈잖아요. 무료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개정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 방향성을 두고 거기에 맞게 학교 시스템 교과서를 한번 바꾸는 제도, 바꾸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2022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도입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2에 발표가 됐다, 고시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게 장차 앞으로 내년도부터 초등학교부터 그리고 이 친구들도 똑같이 09년생 등장합니다. 여기서 09년생부터 교과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한 번씩 커리큘럼이 바뀌는데요. 요번에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은요. 지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포인트가 통합이었다면 요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서 어떤 인재를 기를 것이냐. 융합형 인재를 기르자 해서 융합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많은 변화 있을 거라서 디지털 소양을 좀 강조한다든지 정보 과목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뭐 고교학점제랑도 너무 막 물려가 있죠. 2022 개정교육과정. 예, 자, 변화가 클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키워드죠. 2028 대입 개편. 대입 개편. 대입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다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네네. 다 09년생이에요. 네, 맞아요. 9년생이 지금 이제 출발점이지만 그 밑으로 중1 지금 초6, 초5부터 좀 다 초창기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중3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재수를 했었어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죠. 그래서 초, 중등 부모님들은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꼭 살펴보셔야 돼요. 2028 대입 개편안의 특징은 아마 영상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8은 일단 내신, 수능 둘 다 변한다는 아주 그래서 변화가 클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2028 대입 개편은 먼저 내신부터 살펴볼게요. 내신은 지금 촘촘하게 9등급제였다면 이게 조금 다소 완만하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져서 1등급이 지금은 4%라면 10%로 다소 완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선택 과목이 있죠. 수학은 뭐, 국어는 뭐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다면 2028 대입 개편부터는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배우고요. 같은 과목을 시험 본다는 게 가장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등 부모님이라면 같은 과목 누수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문이과에 그런 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확고하게 이때부터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지 만약에 나는 문과 뼛속 깊이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과탐이라든지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기본은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전 과목에 누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4%에서 10%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과목을 다 같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누수가 있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등급이 되기는 쉬워졌지만 반대로
그 안에 못 들면 네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펑크가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 의미가 사실은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살펴보면 문과, 이과 따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소양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소양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게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이제 연결이 되고 되죠. 있죠. 연결이 되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결되고 네, 있죠. 그 다음은 또 어떤 키워드일까요? 이번부터는 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입시열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OECD의 무슨 평가를 보면 학생 자살률 월등히 높죠. 행복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반대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자는 친구, 좌절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이 시스템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 개편을 해야 된다,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뚜렷한 해결책을 못 찾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해결책이 한 가지 방안을 뭘로 찾을 것이냐,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관심을 갖는 게 IB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죠. 그래서 국제 교육 인증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IB가 우리나라에 지금도 관심 있는 제주도 교육청이라든지 대구 교육청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키워드를 삼은 것은 IB를 바로바로 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 IB에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그리고 IB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 스위스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IB를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B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 교육에서 취약한 부분이 주입식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학생들한테 계속 주고 있죠. 정보를 계속 주고 있는데 IB는 꺼내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지식론을 이수해야지 졸업을 하는데요. 소논문을 쓰게 한다든지 생각을 말해보라고 한다든지 논서 수령 평가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에서 하나의 방법, 벤치마킹 사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도입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에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결책의 실마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꺼내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IB 교육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꺼내는 교육이 앞으로 활성화될 거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2028 대입 개편에서도 논서 수령 평가가 도입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신에서만 반영이 됐고, 저는 그런데 다음 개편 2031 대입 개편에서는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초등 저학년 부모님이시라면 아이한테 그냥 계속 뭔가 알려주거나 문제풀이식으로 간단하게 답만 구하는, 이거 골라봐, 오지선다형, 이렇게 오지선다형으로 대입을 치르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한번 써보게 한다든지 말로 해보라든지, 요즘 친구들 안 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보자, 이런 측면에서 IB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의 큰 변화를 좀 들여다보시면, 키워드를 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성을 또 생각하실 수가 있다. 이제 여섯 번째는요, 챗GPT 교육인데요. 제가 그렇죠. 챗GPT 교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로 대변될 변화될 우리의 교육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AI 기술의 변화가 우리 교육에 뭘 말을 해줄 것이냐, 어떤 과제를 부여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AI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교육에 심느냐. 그래서 그것의 지금 일환으로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거든요. AI 기술을 도입된 디지털 교과서로 바뀔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 일일이 걔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디지털 교과서로 문제를 풀면 그것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맞고 틀리고 맞춤형 교육이, 이 아이가 잘하는 친구구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변화가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챗GPT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챗GPT 같은 이런 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역량이 있는 아이들을 키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챗GPT는 저희 교접 스튜디오 영상을 통해서 영어 공부하는 거 제가 올렸었거든요. 봤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이 또 너무 달라요. 유료 버전, 무료 버전 너무 다르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그림도 이제 들어왔지만 예. 얘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사실 챗GPT가 교육과 가장 1차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영어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너무 네. 그러니까 웬만한 원어민보다 훨씬 나은데 왜냐면 사람은 그렇게 24시간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는데 약간 놀란 건 뭐냐면 어색하잖아요. 저는 얘가 어쨌든 사람이 아닌데 그럼요. 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약간은 포즈를 뒀더니 갑자기 다른 주제를 꺼내요. 먼저 대화를 막 유도하는 겁니다. 그 느낌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무섭다. 무서워요. 지금도 이런데 진짜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됐을 때 이건 특히 이제 언어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교육 전반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이제 영어 하는 입장에서 교육 키워드면 사실 이게 1위입니다. 이게 1위시. 저는 그러실 수 챗GPT가 있을 것 1위라고 같아요. 봐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뭐 학습 방식이라던가 프로그램이라던가 네네.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아예 뭐 없어진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변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벌써 주변에서부터 들리는 얘기가 너무 다르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냐, 예전처럼 말하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사실 들거든요. 이제 벌써부터 이제 이런 챗GPT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네네.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네. 그런 기술들이 이제 좀 나오기 맞아요. 이제 시작을 네, 했고 그랬을 때는 좀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신 뭔가 끄집어내는 그런 교육. 네네. 이제 뭐 외워서 내가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뭔가를 만드는 그런 교육도 앞으로는 점점 방향성이 글로 가지 않을까 그럼요.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챗GPT 나왔을 때 학교에서 이걸 반영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뒤에 지금 몇 개월 후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학에서는 챗GPT를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내줄 때 챗GPT 이용할 것을 예상을 하고 내시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접고 표절 걱정하고 이것보다 아예 그거를 인정하고 여기 외에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맞아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단순히 학생들도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교수자의 역할도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세상이니까 앞으로 어떤 것을 그럼 내가 얘기하고 배워야 되는지 분명히 중요한 커리큘럼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맞아요. 필요한 네.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연말 키워드 연초를 네. 여기 지금 책을 네네. 지금 아유. 너무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아이 미래를 바꿀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7이라고 지금 이 책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가 사실 다 공감이 가고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키워드가 이렇다라는 걸 넘어서서 말씀해 주신 변화 그러니까 변화. 우리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 뭐 교육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도 이 변화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사실 이 변화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 제도가 막 생기고 복잡해지고 그렇죠. 이럴 때마다 네네. 그 변화를 그래도 이해하고 방향성을 잘 그래도 꼭 잡고 가시는 분들은 받아들이는 네. 분들.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멀리 계시면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면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커서 맞아. 그러니까 이제 휩쓸려 가시는 가시죠. 거예요. 사교육으로 네. 가시죠. 맞아요. 그래서 하면 이제 뭐 가서 빡세게 뭔가를 해야 되고 불안함이 굉장히 크시죠. 사실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하지만 불안함을 조장하는 건 사실 문제거든요.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시죠. 그러니까 뭐 불안하지 말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불안 안 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이런 네네. 책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주관을 갖고 계시면 네네. 휘둘리진 않는다 최소한. 네네. 그리고 사실 교육이 변하더라도 아무리 변해도 교육의 본질은 우리 아이가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의대를 안 갈 걸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딴 데 다른 사람 다 간다고 해서 꼭 가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참 좋겠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불안감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그래도 이런 변화가 있더라도 난 우리 아이를 볼 것이고 이런 변화 나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어. 이 자신감이 굉장히 큰 자산일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네, 맞아요. 지금 시기. 요즘 입시 트렌드 하에서 초등 우등생이 중고등 우등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책에서. 네네.
이유가 뭘까요? 그런 친구들이 요즘 더 많고 사실 그 키워드로 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어머님들 중에서 교육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초, 중, 고등 간의 난이도가 확 뛰고 있고, 그리고 초등 때는 공식적인 시험이 없고 중등 때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그것도 중2부터 시험이 있고, 그리고 고등 때는 이제 비로소 아주 적나라한 성적이 나오는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고1 때 드라이한 성적을 보고 충격을 받는 부모님들이 많다. 이 부분까지 아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특히 교집합 스튜디오라든지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교급이 이렇게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 이렇게 달라지는 시기에, 변화하는 시기에요. 학교에 대한 행복도 그리고 교과에 대한 태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떨어진 이 만족도, 행복도, 교과에 대한 태도는요, 다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면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앞으로 1, 2년 후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확 뛰고 난이도 상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자각을 하면 앞으로 변화가 큰 시점이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걸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한 번이라도 머릿속으로 생각한 친구들은 대응했었을 때 이런 변화가 있네? 당황하지 않고 당황해서 실수하더라도 좌절하는 부분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해라.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한 친구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무방비한 상태에서 초등 열심히 학원 다니고 중등에 가고 중등 열심히 하더라도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낭패 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무슨 일이 있는지 중고등 때는 어떤 수업을 배우고 어떻게 학교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내신 1.0 친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에 갔는데 강남에서 8학군인데 내신 1.0, 내신 1.0이라면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친구를 인터뷰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서 저는 그 해결책을 좀 찾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등, 중등, 고등 너무 난이도가 많이 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데 그럼 어떤 대비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했던 방법은 이거였어요. 이 친구는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늘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전교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를 생각하지 않고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늘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집 앞에 있는 1, 2년 선배들을 만났대요, 일부러. 만나서 무슨 수업 듣는지, 어떤 선생님이 인기 있는지, 어떤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시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친구와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똑같이 그냥 주어진 부분만 생각한 친구는 다를 수밖에 없다. 왜? 난이도와 이렇게 양이 월등히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라면 아이와 함께 가고 싶은 중학교, 가고 싶은 고등학교 한 번씩 가본다든지 선배를 만나게 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뭐 학교 알림이만 좀 잘 봐도 너무 항상 좋죠. 그런 관심들을 좀 갖고 아이가 그런 충격을 좀 받기 전에 좀 완충을 해주는 거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야지 무슨 일이 있는지 맞아요. 예측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 편집장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내용은 우리 아이 미래를 바꿀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7 이 책을 내 내용들을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어느덧 교육계에서 10몇 년, 거의 17년, 18년을 있었더라고요. 그때 감정들, 제가 교육 현장들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딱 하나를 찝는다면 이거였어요. 교육 정보의 격차가 생각보다 부모님 사이에서 너무 크다. 교육 정보를 정말 많이 아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격차가 정말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모님이 교육 전문가나 입시 전문가가 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육 정보를 아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자신감과 그 여유가 이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칫 이 다른 사람들은 다 교육 정보를 아는데 나만 몰랐을 때 그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다른
차선책 아니면 나쁜 선택을 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 앞으로 지금 초등 부모님이시라면 아직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니까 이 정도만 한번 훑어봐 주세요. 이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냥 연예 뉴스 보듯이, 소설 보듯이 편하게 읽으시면 이 키워드가 남들은 다 아는 키워드인데 만약에 고교학점제인데 나는 모르고 있어. 그때의 불안감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워워 시켜드리는, 그리고 한 줄기 빛과 같은 불안 속에서 이 책 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자신감이 오르고 아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7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하나가 사실 또 엄청난 주제잖아요. 1시간 특집해야 됩니다. 네, 1시간 갖고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네, 압축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 제가 감사하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